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여기서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하나 더 생겼네요. 당신을 이거. 여러 가지 해보려고. 좋습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 등락 거듭하면서 네. 고압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그래도 어제 좀 나름 선방하지 않았나라는 미증시. 이야기들이 우리 시장도 네. 그렇고요. 사실 8월에 워낙 얻어맞아가지고 네. 좀 맷집이 세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도 잘 버텨줄지는 저희 두 분께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볼까요? 오늘도 시장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투자 고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를 위해서 NH투자증권의 두 분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창 차장님 그리고 노영래 어드바이저님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얼마 만에 오신 거죠?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예. 인사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 내분용부 정우창 차장입니다. 해외 주식 쪽으로 해서 운용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께서 저한테 대기실에서 좀 어려운 것 좀 물어봐요. 너무 쉬운 질문이다.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저희가 긁어드릴 테니까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오늘 네. 정우창 차장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노영래 어드바이저님 네. 오늘 안녕하세요. 뭐 이거 들고 소개 좀 해주세요. 본인 소개를. 지금 새로운 네. 책과 함께. 안녕하세요. 저 NH투자증권 영업부 법인센터 노영래 어드바이저라고 하고요. 네. 제가 소소하게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서 부끄럽지만 하나 하고 아니 잠깐만 좀 들고 있어야 돼. 들고 있어야 돼요. 예. 읽어볼게요. 네. 자, 인도네시아 주식 투자의 거의 모든 것. 인도네시아에 거의 모든 대해서. 모든 무슨 것이 말이야? 아니, 아니고 모든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거의 것이. 예, 빠진 게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들이 안 가질 때 좀 한번 써봤습니다. 아니 노영래 어드바이저님이 방송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꼼꼼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이렇게 자료 뭔가, 많이 가져오시고. 뭔가 결론에 이르기까지도 그 빌드업을 상당히 자세하게 이제 해주시는데 그래서 거의자를 붙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해놓으셨는데도 마음 한 구석에 뭔가 빠진 게 있지 않을까. 모자란 이런. 부분은 다른 분이 또 채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저희가 끝부분에 이 동남아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또 인도네시아 전문가 네. 우리 노영래 어드바이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코칭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1번, 설문 링크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링크 들어오시고요. 이거 좀 어렵다. 이메일 보내주세요. 방법 2번에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메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5종목 이상 기재해 주세요 했는데 뭐 3종목도 좋고 4종목도 좋고 나는 이 종목에 거의 올인입니다. 뭐 좋습니다. 사연만 왜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자세히 보내주시면 좀 더 상담이 수월할 것 같네요. 종목 말고도요, 여러분들 다른 섹터에 고민이 있다. 다른 투자는 뭐 어때요? 이런 것들 다 좋거든요. 부동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채권이나 ETF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 보내주실 때는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적어주시면 좋고요. 우리 출연자에게 묻고 싶은 내용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도 그만큼 열심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소정의 경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도 받으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들어와 있는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사연은 핫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핫태. 내 주식이 핫한지 아니면 어떤 게 핫한지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민, 태어날 자녀를 위한 배당주 투자 노하우를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또 제 또래가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4종목 보유 중입니다. 첫 번째, 이수페타시스 보유 중입니다. 44,000원대에 매수를 했고요. 이 반도체 산업성을 높이 받고 1년 투자를 바라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실적은 좋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수급적 요인과 또 지속적인 하락에 혹여나 2차 전지와 같은 양상을 보일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제 시간을 계속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두 번째, 대한해운입니다. 2,100원대에 매수를 했습니다. BDI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발디구님 지수죠. 나름 재무제표도 공부를 하고 이 지속적인 성장이 보여져서 매수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게 속상합니다. 왜 이럴까요? 세 번째, GI 이노베이션 보유하고 있습니다. GI 301 그리고 101, 102 등 기술 이전과 임상을 고려했고요. 우리 이병건 회장님의 이력을 봐서 회사도 좀 성장하겠구나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적자, 삼자유증으로 봐서 두려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될까요? 네 번째, 현대차입니다. 밸류업 기대감, 주주 환원, 추후에 이 전기차 불안감 해소와 EREV 뭐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라고 하죠. 이것 등을 고려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 짧은 지식으로 봐서 일봉 차트상 21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라 손절하고 추후 재진입을 해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종목 외에는요, 곧 태어날 자녀에게 10년 기간으로 2천만 원 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배당주에 투자해서 우리 아이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하태님이 보내주신 내용 봤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보유 기간이 1년을 넘는 건 아직 없어요. 제일 오래된 게 6개월이고 현대차 2일이 이틀 갖고 계신 것도 있거든요. 오늘 3일째 되셨겠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국면에서 뭐 조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네. 뭐 이런 국면이니까 또 잘 보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태님의 포트폴리오 어드바이저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네. 그 전반적으로 성장주랑 자산주 그리고 좀 우량주 골고루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랑 GI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은 이제 성장주라고 볼 수 있고 네. 대한해운이 이제 대표적인 자산주, 현대차가 우량주일 텐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요? 예. 전반적으로 예. 하나하나는 좀 들어보겠고 오. 뚠뚠님이 저랑 종목이 겹치네요 해주셨네. 그러세요? 이수랑 대한해운이 겹친다고. 진짜요? 덜덜. 잘 한번 들어보시면 님 보내주신 거 아닌가요? 네. 아닌가 봐요. 어. 네, 이건 하태님의 사연이고 사장님은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네. 우선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주식을 투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어드바이저님하고 의견은 저 동의합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다만 이게 합쳐도 100%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다만 조금 더 좀 조언을 드리면 좀 이수페타시스 비중이 조금 너무 좀 높은 거 아닌가? 45% 가지고 이런 계십니다.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뭐 해외 주식 쪽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출연할 때 제가 해외 주식 쪽을 좀 맡고 있어서 네. 해외 주식 상담을 조금 좀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별로 없으신가 봐요.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근데 지금 우리 회사 데이터를 봐도 한 4대1 정도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지금 대중화가 됐다라고 해도 한 4명 중에 한 분 정도 이제 미국 투자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씩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하태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해외 쪽 투자를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현님께서 미국 지수 투자해야죠라고 보내주셨고 DS킴님께서 저도 이수는 있다고. 이수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오늘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사연자님의 고민을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요. 통으로 저희가 고민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태님의 고민은요. 반도체주도 2차 전지와 같은 길을 걸을까요? 이수페타시스 전망이 궁금해집니다. 대한해운 영업이익률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죠? 속상합니다. GI이노베이션 성장성에 기대하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현대차, 밸류업, 주주환원 이 영향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손절 후에 재진입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고 배당주까지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 종목이죠.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이제 반도체 흐름에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반도체주도 2차 전지와 같은 길을 걸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사실 국내 엔비디아 관련주로 잘 알려진 기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드바이저님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일단 30대 남성분이셔서 뭔가 좀 일단 내적 친밀감 예, 살짝 느끼고 있고요. 동질감이 네, 있죠 우리가 동질감, 또. 예, 네. 이번에도 이어서 그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조정을 받았어도 뭐 엔비디아 관련주이긴 합니다. 그래서 AI 가속기를 타고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다가 아니고 뭐 시스코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고객사 다변화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의 그 솔벤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 이제 그 고객사로 너무 이제 치우친 것보다는 그 전반적인 이제 그 흐름을 탈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좋은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차 전지는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전방인 전기차 시장을 아무도 그러니까 구입을 좀 꺼려서 이제 좀 자꾸 이제 증설지체되고 그런 네. 게 있는데 반도체는 그런 기미가 보이진 않고 오히려 투자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그래서 보유 의견이신가? 이게 비중이 좀 높아요. 45%예요. 네, 44,000원대 높습니다.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7월 초에 고점 찍고 34,000원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뭐 1년 투자를 바라보고 하신 거면은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1년 저도 투자. 기다려 네. 보시죠. 일단 좀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보유해 보자. 네. 네. 차장님은요? 네, 저도 뭐 비슷합니다. 이 네. 수페타시스 저도 지금은 사실 제가 국내 주식을 안 합니다. 네, 근데 국내 주식이 안 좋아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제 운용 쪽을 맡고 있다 보니까 국내 주식 아무래도 조금 이슈가 있어서 네. 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다만 그 이수페타시스하고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주가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네.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프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띄워주시겠어요?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수페타시스가 올해도 실적이 좋고 내년에도 실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윗단의 밸류체인들의 실적과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럼 이수페타시스 주가는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선은 엔비디아, 하이닉스, 뭐 TSMC 뭐 이런 쪽들이 주가가 상승세가 되고 전망이 좋아져야만 이수페타시스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더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올라갈 것도 불확실성인데 엔비디아가 올라갔을 때 하이닉스가 또 올라가는 것도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이수페타시스가 올라가는 건 또 한 번에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반도체 밸류체인을 이렇게 조금 스터디를 해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윗단의 TSMC를 저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거의 대부분의 칩을 TSMC에 지금 그 거의 올인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애플 쪽도 TSMC에서 생산을 하고 구글도 지금 TPU라고 해서 자체 AI 가속기 칩이 있는데 다 TSMC에서 지금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현지 분위기는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GPM이 75%, 영업이익률이 60%가 넘는데 이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그래서 빅테크가 지금 자체 칩 생산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당장 잘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엔비디아를 좀 벗어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TSMC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지금 다 같이 하락을 했을 때 이 반도체가 앞으로 올라올 거다 사실 이 명제도 쉽지 않은 명제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올라온다 아니면 조금 하락기를 겪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밸류체인상 가장 높은 상단에 있는 기업들의 비중을 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좀 해외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겠다 하면 TSMC와 엔비디아를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는 해외 쪽은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우선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 솔 벤더 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전망이 뭐 나쁘진 않지만 지금 45% 내 자산의 45%를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다. 그러면 조금 비중을 한 절반 이상 좀 매도를 하고
이 밸류체인 상단 종목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해외 주식과 이 밸류체인 상단 가장 우량한 기술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스터디하면서 점점 이제 다른 산업에서도 좀 해외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차장님, 우리가 미장을 선택하지 진입하지 못한 이유가 네. 국내장도 사실 공부하기가 힘든데 미장은 어떻게 공부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 M7이라든지 TSMC, 엔비디아 우리가 아는 종목부터 처음에 진입을 해보는 게 괜찮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수페타시스가 뭐 저도 과거에 매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부를 한다고 하면 사실 좀 어려워요. 네. 다 영어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큰 기업들 정보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고요. 국내 이런 중소기업들보다. 그래서 해외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작은 종목, 뭐 테마주, 이상한 종목을 안 건들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성과도 좀 꾸준히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밸류체인 상단으로도 좀 분산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AI 밸류체인 AI에 속해 있는 건 다 똑같다고 한다면 네. 다른 업종으로, 다른 분야로의 분산은 어떨까요? 다른 분야의 네. 분산은 제가 지금 하태님 그 사연을 보니까 네. 2차 전지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걱정이 되게 맞아.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전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 하태님이 2차 전지에서 이제 물리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핫하다고 하니까 어. 반도체로 이제 갈아탄 거죠. 근데 이게 또 하락하니까 2차 전지의 망령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업종으로 바꿔타는 건 맞는데, 그게 나는 많이 하락한 종목을 매도하고 지금 좀 좋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매수했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지만 같은 업종 내에서 같이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이 더 우량할까? 네네. 만약에 다운사이클을 겪더라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마음 편히 들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조금 비중을 줄여보는 네. 전략으로도 제시를 좀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 하태님은 1954원에 매수를 하신 상황인데 현재 1,800원대 네. 와 있고요. 뭐 BDI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실적도 그렇고 뭐 재무제표도 열심히 보고 투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속상하다고. 걱정해 주셨거든요. 네. 오드바이저님 어떨까요? 예. 제가 예전에는 처음 주식 시작할 때가 아니고 조금 지났을 때 저 PBR 종목을 굉장히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저 PBR 나오는 걸로 이제 좀 언더로 이제 좀 일렬로 소팅해가지고 퀀트는 아니죠. 그 스크리닝식으로 이제 그렇게 일렬로 세워가지고 그거에 계속 찾아보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네. 좋은 경험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저 PBR 자산주 안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라면은 매도하고 다른 거 찾았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뭐 주요 고객사, 뭐 포스코라든지 뭐 브라질 발레, 가스공사 이런 쪽 벌크 쪽에 BDI 그 지수 변동에 의해서 매출 변동이 좀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PBR 트랩에 빠지면 사실 좀 투자 심리가 좀 약간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타일에 따라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유효하지 않은 투자는 아니고요.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에 따라서. 네. 일단 좀 고민을 해보자. 나는 경험이 좋지 못했다.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도 몸소 본인의 그러니까. 경험을 솔직하게 우리한테 저는 저 말씀을, PBR 안 맞습니다. 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솔직한. 네. 차장님, 이 BDI 지수가 확실하게 뭔가요? 그러니까 운임을 많이 한다는 건가요? 지표가? 운임 지수인데 사실 이게 이제 인덱스를 이제 발표를 하고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BDI가 괜찮으니까 투자해도 괜찮겠지 이런 거에 또 맹점은 그 제가 보는 시점보다 앞으로 미래 BDI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미래 이게 주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 실적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적을 보고 지금 좋아라고 해서 손이 쉽게 가는 게
저평가 종목의 함정이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실적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뒤에 현대차도 나오지만 폭스바겐의 PER이 지금 2배대라고 하더라고요. 2.3배, 5배. 그러면 야 이건 뭐 이런 실적이 2년만 나오면 주식이 이제 메꿔지는 건데 투자 자금 회수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싼 거 아니냐. 근데 하지만 그렇게 싼 거는 이미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고 미래의 전망을 조금 어둡게 보는 건데 우리 하태님이 궁금하신 게 대한해운 왜 이렇게 저평가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우선은 실적에 대한 이제 지금은 좋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 이제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경기를 탈 수밖에 없고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아무래도 대한해운이 뭐 장기 공급 계약 위주라고 해도 그 안에서 또 미세하게 또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좋지 않으면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2차 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에 뭐 100조 원 수주했다. 뭐 3년치 일감 다 차 있다. 하지만 업황이 꺾이면은 그 계약은 유효한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원자재 시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실적이 좋고 저평가가 되어 있어도 주주 환원이 없다면 그러면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대한해운을 보시면 최근에 뭐 3년 4년 배당이 없고요.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최근에 매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저평가 종목 중에서도 최근에 밸류업이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사주를 좀 제가 이제 우리 회사를 말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저평가 굉장히 증권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고 배당을 늘리고 이런 정책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NH 투자증권을 절대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가가 이미 네. 조금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하태님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PBR이 0.3배인데 역사적으로도 이 부분이 굉장히 하단이라서 지금 주가에서는 매도의 실익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걸 보유하면서 이 저평가 종목 중에서 그래도 실적 전망이 조금 변동성이 적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 이런 걸 좀 스터디해서 한번 손실이 많이 줄어들거나 이익 구간으로 들어서면 한번 교체 매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참 저평가라는 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PBR, PER 뭐 계산하는 게 있지만 진짜로 쌀만해서 싼 건지 아니면 가치 대비해서 이게 좀 진짜로 저평가가 돼 있는 건지를 판단하는 건 예, 상당히 지금 시점이 좀 어려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생각은요. 네. 그러니까 증권 시장에서 뭐 PBR 뭐 0.2, 0.3 네. 이런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은데 그거가 이제 그 전체 밸류, 그러니까 기업의 이제 밸류 대비해서 못 받는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좀 다음번에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세하게 예, 상담을 예. 도와주실 길어서.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방송계에서 늘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언제 평가가 달라질지. 아니 누가 그래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출연료를 좀 올려달라고 하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네. 제 출연료가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저평가, 네, 시장에 대한 재밌네요. 저평가에 대한 얘기에서도 이렇게까지. 다음 세 번째 가보죠. 종목 네. GI이노베이션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기술 이전과 임상 등을 고려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근데 성장성이 기대가 되긴 하지만 이 지속적인 적자가 투자자들을 고민에 빠지게 한다. 방금 하태님께서도 거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뭐 우리가 바라는 건 상승 모멘텀이겠죠. 그렇죠. 예, 어드바이저님 어떻게 뭐 있을까요 이 종목에 모멘텀이? 예. 이게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신약 개발사 중에서도 그 이제 머크 키트로다 병용 임상에 이제 병용해서 이제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그 키트로다라는 이제 희대의 정말 엄청난 의약품이 있는데 그 키트로다가 이제 3세대 면역 항암제라고 그 이게 면역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나 그 1세대 화학 항암제 대비해서 그러니까 아프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낫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키트로다의 그 이제 이게 단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모든 암종을 이제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용을 통해서 키트로다랑 이거랑 좀 섞으면은 이 병종에도 좀 확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키트로다가 안 듣는 환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 환자들한테 또 이제
내성이 생기는 환자들한테 좀 더 통하는 약을 이제 병용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GI 이노베이션은 키트로다의 병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그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 중에 그 GI 이노베이션 같은 컨셉의 이제 키트로다랑 섞어서 하는 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메드팩토라든지 티움바이오 그러니까 좀 많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GI 이노베이션은 여기서 조금 더 업사이드 볼 수 있는 게 20년도 유한양행의 이제 기술 이전 뭐 다 1.4조인데 다 들어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일스톤대로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조금 지금 유한양행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랭라자, 좀 오스코텍이 네. 그 기술 이전 한 거를 좀 연상시키는 이제 기술 이전 계약입니다. 그래서 제2의 랭라자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만 시가총액이 한 5,600억 수준, 조금 높으니까 어느 정도는 감안하셔서 보시고요. 근데 이제 적자와 유증 좀 얘기하셨는데 적자 유증 바이오 당연한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받아들이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투자해볼 만합니다. 이 회사는. 지금 13,000원대 매수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그래도 네 종목 가운데 플러스예요. 2.5 정도 수익률이. 소폭이지만. 네. 그런데 오늘로써 또 내려왔어요. 플러스가 아니네요. 오. 네, 13,000 지금 100원대 와 있기 때문에 700원대 매수하셨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이슈, 호재성 이슈는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어떨까요? 그렇죠. 네, 부장님? 우선은 수급적으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우르르 좀 분위기를 타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금리가 인하되는 국면에서는 결국 자금 유입에 대한 네. 이 아까 뭐 적자를 받게 되면 네. 앞으로 유증부터 해서 좀 투자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네. 필요하면 채권 발행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자금 확보에 조금 더 금리 상승 국면보다 쉽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는 그런 또 국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너무 시장에서 뭐 과거에는 2차 전지, 그 전에는 뭐 최근에는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너무 수급이 쏠림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도 다른 후보군을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 중에 바이오 업종, 제약 바이오 업종도 충분히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어드바이저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적자나 유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이오 순수 바이오 업종, 제약이 없는 바이오 업종에는 좀 안고 가야 되는 이제 그건 뭐 당연한 뭐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 회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어드바이저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수급이나 차트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도 괜찮고 수급도 기관 쪽으로 해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서 이 종목은 조금 들고 가보셔도 괜찮겠다. 다만 지금 하태님의 투자 성향이 굉장히 이런 실적 기반 베이스로 이수페타시스나 현대차, 대한해운을 봤을 때 이런 재무제표의 건전성이나 실적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숫자를 많이 보시는 네. 것 같은데 네. GI 이노베이션이 그거에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불안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돈은 사실 없어져도 그만이다라고 할 수 있는 돈은 사실 바이오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기존에 이렇게 실적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중은 이게 10%가 나한테 적절한 비중인가, 5%가 맞지 않을까? 아니야, 난 10%까지는 괜찮아.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시고 비중 조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이게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없어도 되는 돈이 그런 돈이 없어. 어딨어. 그러니까 그런 돈이 없는데 없어도 되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네. 이 경험상 진짜 요만큼만 투자를 해보면 내가 부담 없이 좀 시장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겠지 해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조금이어도 그렇죠? 아니 그 선혜 씨 네. 지금 노트북에 삼성전자 주가가 떠 있는데 네. 오늘 저희가 사실 실시간이잖아요. 네. 삼전은 왜 이렇게 내팽겨치는지 참 답답합니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 그러면? 얘기 잠깐만 좀 나눠볼게요. 사장님, 삼전 왜 그래요? 저 오늘도 사실 좀 빠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800원 빠지고 있거든요. 어느덧 66,000원대가 됐어요. 그 최근에 네. KB증권에서 그 어젠가요? 이제 보고서 나왔는데 네. 3분기 실적을 하향 조정하는 레포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걸 미리 좀 발표를 해주든가 내려가니까 발표가 나오니까 너무 속상해요 저희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 주가를 봤을 때 되게 간단하게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게 있어요. 실적이 상향되느냐, 상향 추세 있느냐.
실적이 하향되느냐, 어떤 트렌드에 있느냐, 상향되는 트렌드의 기업은 매수, 하향되는 트렌드의 기업은 매도.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요번에 실적 나오고 주가 많이 빠졌죠. 그렇죠. EPS 전망치는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게 삼성전자 좀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업황에 대한 걱정은 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당장의 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하향되는 기업과 상향되는 기업은 이 주가 빠질 때도 더 빠질 수밖에 없고 주가가 올라갈 때도 어제 엔비디아는 뭐 한 3% 4% 올랐죠. 네. 삼성전자는 왜 못 따라가냐? 이 같은 업종 안에서도 실적 전망에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수페타시스 상담할 때 말씀드린 게 밸류체인의 상단에 투자를 하는 게 이런 리스크에서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 엔비디아의 HBM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사가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엔비디아만 보고 있죠. 엔비디아는 TSMC만 보고 있죠.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아, 계속 우리가 보다 보면은 체인의 가장 상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죠. 그게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판단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벌써 6거래 연속 하락이고요. 아니 음. 외국인 매도가 너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회장님?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PBR이 한 1.1배 정도라서 뭐 주가가 막 무한정으로 계속 빠질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뭐 1배나 1.05배나 이런 데서 락바텀을 우선 잡는 가격대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 포인트가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진짜 사나이님이 그럼 삼전은 어느 뉴스가 나와야 올라갈까요? 뭐 주가 상승이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는 뉴스를 우리가 한번 기다려 보자 한다면 뭐가 될 그렇죠. 수 있을까요? 너는 어드바이저. 뭐 네. 있을까요? 일단 저희 삼성 같은 경우 좀 인텔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대한 이제 그런 정말 뭐든지 다 하는 IDM의 종말을 보여주는 약간 이벤트였다고 생각하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디램 점유율을 계속 따라잡히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사내 분위기도 그러니까 뭐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조금 더 좀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도 하고 글쎄요 그 PBR 밴드가 이게 만약에 PBR이 계속 뚫고 내려가면은 그 기존의 이제 투자 공식이었던 그게 또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지 될까요? 그게 참 그러니까 약간 좀 분위기 쇄신, 약간 좀 보여주는 좀 정말 약간 좀 우리 좀 많이 비대해졌지만 그래도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약간 어떤 극적인 이벤트가 좀 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뉴스가 뭐가 있나 한번 이렇게 짧게나마 개괄적으로나마 따져볼까요? 엔비디아 납품 이슈 이거는 사실 처음엔 관심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조금 희석돼 있는 네, 뭐 상황인 실제로 것 같고요. 납품이 네. 뭐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요. 네.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마이크론도 있고 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어서 그 납품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 조금 네거티브하게 보는 쪽에서는 내년에 HBM에 대한 공급 과잉 관련된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 납품하기 시작했어 했는데 이제 가격을 많이 못 받게 되는 그런 걸 걱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도 조금 애플과 이제 경쟁 기업이라고 말하기가 좀 부족해졌죠. 네. 그래서 매번 기대를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판매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전도 오히려 LG전자 쪽에 좀 밀리고 파운드리도 지금 TSMC를 따라잡는다 했는데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원래 초격차 1등의 삼성이었는데 지금 2등의 삼성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런 부분 이 각각의 업황 산업 부분에서 경쟁력을 빨리 찾아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 저는 막 너무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보진 않는 게 또 그 삼성전자처럼 이 IT 전체 솔루션의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글로벌리하게. 그래서 저력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 듭니다. 네. 인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인텔이 이제 구조 조정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러면서 그 수혜를 누가 받을 것인가도 관심이 좀 있었는데 TSMC가 받겠죠. 그러니까 삼전은 아니다. 예. 그러면서 뭐 주가로도 네. 지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부정님인가요? HBM 퀄통과 뉴스 나와도 못 오를 때.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다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느낌이. 하시는 거예요. 네. 어쨌든요. 네, 삼성
현대차만큼이나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현대자동차. 다음 가볼까요? 현대차거든요. 네, 다음 하태님이, 종목입니다. 네, 갖고 계신. 밸류업 관련해서도 또 주주 환원 관련해서도 이 현대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이슈들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하트님께서. 근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이슈도 있는 것 같고 뭐 캐즘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 많이 했기 때문에 현대차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노영래 어드바이저님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요? 우리? 아, 현대차는 제가 세 번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 얘기 많이 했어요. 아, 저는 현대차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러니까 좀 그 기존 전통 자동차들 이제 뭐 PER라든지 PBR 다 낮긴 한데 뭐 현대차도 낮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전기차 시대에 잘 적응을 하고 있고 신흥국 고성장 나오는 곳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긍정적이다. 차장님은요? 네네. 뭐 좋은 말씀들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사이드 이야기를 좋아요. 좀 네, 해드리도록 좋죠.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도 현대차는 좋게 봅니다. 지금 주가에서 매도할 그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장기 이평선 지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가지고 가는데 그럼 과연 현대차가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는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이 전기차 쪽으로 전환하는 부분 관련해서 지금은 전기차 부분이 조금 주요 이슈가 아니라 하이브리드를 잘 팔아서 현대차가 네.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도 뭐 아이오닉 5라든가 이런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기차 관련해서 우선은 조금 경쟁력 우려가 좀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상반기에 가장 전기차를 많이 파는 브랜드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전기차. 한국에서. 어디예요? 테슬라? 네, 테슬라입니다. 한국에서.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역시. 현대 기아 자동차가 한국에서 전체 자동차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50%예요. 두 기업 합쳐서. 하지만 전기차는 나머지 50%는 이 테슬라가 가져가고 있고 그마저도 이런 그 버스라든가 아니면 택시라든가 이런 거를 빼면 상용차들. 네. 오히려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련해서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소비자들한테 조금 외면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도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고 미국에서 이제 조금 선전하고 있는 것이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서 네. 저희가 전기차를 볼 때 이제 10월 10일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발표하겠지만 지금은 어드밴스드한 회사들은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뭐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바이두가 뭐 로보택시를 한다, 샤오펑이 한다. 그래서 과연 이 자율주행 쪽의 트렌드로 갔을 때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잘 적응하고 앞선에서 따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불확실함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하드웨어 쪽으로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어떻습니까? 조금 뭐 미국 애들보단 약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오를 거냐라고 할 때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안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폭스바겐이나 이런 쪽보다 훨씬 잘하고 있죠. 예, 다른 GM이나 포드보다 현대기아차가 오히려 미국에서 전기차도 잘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의 테슬라라든가 중국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새로운 영역을 막 침투하기 시작할 때 네. 우리가 좀 버틸 수 있느냐, 예, 우리가 자율주행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증권방송에서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겠죠. 당장의 실적을 1, 2년만 보니까.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앞으로 2년, 3년 후의 실적이 어떨 거냐, 신뢰감이 있느냐 이걸 보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차 그 인베스터 데이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 밸류업 관련된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관련돼서는 좀 주목할 만한 부분 없어요? 예, 네. 맞습니다. 밸류업 관련해서 좋게 볼 수 있죠. 네. 좋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러면 자꾸 댓글 당할 수도 있을 괜찮아요.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저희 우리 금융사들이 밸류업하면서 이제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부분은 무조건 좋은 이슈입니다. 뭐 어차피 남아도는 돈이잖아요. 쓸 데도 없고. 근데 이제 자동차 쪽은 이렇게 생각하는 쪽도 있어요. 지금 그럴 땐가?
지금 앞으로 뭐 100조, 200조 계속 투자해 나가야 되는 그런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때 배터리 쪽도 좀 우리가 챙겨봐야 되고 자율주행도 좀 챙겨봐야 되고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주주환원을 강조하는 지금 그게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무조건 뭐 좋은 이슈긴 한데 아예 최근에 우리나라 금융주의 그런 밸류업과 이 현대차의 밸류업은 좀 다르다. 삼성전자도 지금 돈이 엄청 많아요. 밸류업하고 배당할 수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이런 AI 쪽 관련해서 투자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상화돼서 밸류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도 이 중용을 잘해야겠죠. 투자와 주주환 이런 거 어떻게 해가는지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코르다노님께서 투자란 참 힘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맞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래도 지금 보유기간 오늘로 3일이거든요. 조금 더 버텨봐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 네, 조금 봐도? 수익 보고 네. 매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고민이라고 이제 붙여주신 내용이 곧 태어날 자녀에게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네. 10년 기간으로 2천만 원 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 보시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배당주에 투자해서 아이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고민 덧붙여 남겨주셨거든요. 어드바이저님. 아우 제가 좀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예. 그래도 그 최대한, 짧게 얘기 드리면은 지금 금리 인하기에 리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츠 보자. ETF 많고 국내 리츠들 좀 괜찮은 것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번 뭐 이제 증여를 통해서 좀 장기로 쌓아가기 괜찮은 부동산 리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드바이저님 우리 다음에 그러면 예, 리츠 관련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시죠. 리츠 네, 네. 알겠습니다. 리츠.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정우창 차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정우창 차장님도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이 관심이 좀 많으시잖아요. 사교육 네. 전혀 안 시킨다고 사교육 지난번에. 나는 반대론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지난번 출연했을 때 그 미국 배당주 ETF 그 상담하셨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분 관련해서 투자는 좀 중장기로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배당주라는 게 배당주를 투자할 때 배당 수익률이 5%다, 7%다, 8%다 뭐 그게 다는 아닙니다. 이 앞으로 배당이 늘어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도 따져야 되고 이 회사의 배당 성향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봤을 때 제가 조금 오늘 좀 미국 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배당 ETF 이런 거에 좋을 것 같고요. 꼭 배당이 아니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자녀들한테 S&P 500 ETF를 매달 사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한 애플이나 아마존, 엔비디아, 뭐 퀄컴, 코카콜라 뭐 이런 모든 좋은 회사들 JP모건, 골드만삭스 포함해서 미국의 정말 훌륭한 500개 기업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S&P 500 인덱스가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모범 답안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장님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 아니 근데 나도 S&P 500 사줘요. 어릴 때부터 모아가는 걸로. 와, 진짜, 아니 근데 10년 이상을 보고? 10년 이상 보고. 네. 근데 이거 진짜 그냥 개인적으로 딱 궁금증이 네. 생긴 건데 아이들이 학원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교육비로 그거 투자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챗GPT 깔아줬어요. 그거 보고. 네, GPT한테 물어보라고. 네, 그거 좋다. 신박하게. 챗GPT가 요새 저도 오늘 이거 상담하는 거 챗GPT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사실 부모들이 가장 그 곤란해하는 질문이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거든요. 챗GPT한테 성교육까지 여러분들 맡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AI가 우리 생활을 야, 삶을 AI 투자해야겠다. 바꾸고 있네요. 네. 자 여기까지 함께 하고요.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또 시장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포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일단 중간 점검 좀 해보도록 하고요. 뒤에서는 인도네시아 얘기 오늘 좀 해봐야죠. 해야 돼요. 네. 거의 모든 것을 써주신 10분 안에 그 예,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장에 대한 시각 그럼 어드바이저님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그러니까 시장에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네. 뭐 다른 이머징 뭐 인도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좀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우리나라가 좀 미국 증시에 좀 연동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미국만큼의 회복 탄력성을 좀 많이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그 한번 좀 관심 갖자 이게 주제고요. 그 한번 자료 한번 보시면요. 네. 네. 예, 그 제가 저번에도 이거 한번 띄워드린 적 맞아요. 있었는데, 예, 저는 이게 장기 박스장 코스피 왜일까요? 이걸 그래서 이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인 게 우리나라 증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도 10년이잖아요, 10년. 10년이 그러니까 종목별로 매도를 네. 잘해야 되는 거죠. 잘 사가지고 그래서 종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박스장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그 주식 시장이 미래를 반영하는 거라고 보면은 국가 성장 요소는 생산 인구 증가와 기술 혁신 이 두 가지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인구 성장이 나오는 나라는 이제 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국 증시를 보시면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를 좀 미리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2024년에 나오는 그 지금 인구 구조인데 제가 이거 빨간 선 그은 거는 25세에서 55세 이렇게 좀 직장인들 이 시기에 일을 하잖아요. 노동력이네요. 그렇죠. 저게. 예, 예. 근데 이제 2024년에 이러면은 2020년 뒤엔 이렇게 됩니다. 아, 야, 많이 빠지네. 지붕이 굉장히 이제 두꺼워지고 그 이제 기둥이 굉장히 얇아지게 되고 중간에 이제 일을 해서 연금을 이제 납입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심지어 이제 그 50세 근처에 있는 이제 분들도 많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세 이상 살게 될 수도 있잖아요. 120세, 130세 그러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반영이 안 된 건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는 불변의 미래로 그러니까 빗나가기란 뭐 전쟁이나 전염병 이런 거 아니면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좀 분산을 정우창 그 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해외 자산에 좀 분산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신흥국 그 성장이 나오는 신흥국에 한번 보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 2050년 전 세계 GDP 순위 전망 이게 2022년에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이 순위를 보시면 2023년에 한국은 14위입니다. 전체 총 GDP가. 네. 근데 2030년이 되면 한 단계 위로 올라가긴 올라가네요. 하지만 그 여기 순위 16위였거든요. 인도네시아에 따라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그 인도네시아가 3, 4위를 먹게 되는 거죠. 야. 이게 2년 전에 나온 골드만삭스 전망이에요. 예, 이거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제 또 소화를 한 거죠. 아, 제가. 우리나라는 예. 없어지네요. 50년 우리나라는 그 장기 저성장 구도로 빠지게 되면 일본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계속 쭉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탑 2였던 일본이 계속 빠지게 되면서 2023년이 되면은 이제 4위로 되고 인도에게도 곧 추월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보면은 일본의 인구 구조를 따라가게 되고 더 드라마틱하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나오는 국가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인도네시아 이제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면 네. 탄탄한 종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튼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의 중심은 그러니까 동남아와 인도로 좀 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사학자 앵거스 메디슨이란 경제사학자가 좀 장기 GDP 이걸 성장 추세로 좀 이렇게 그려본 지도인데, 그러니까 유럽은 미래가 없고 그 동아시아의 부상만으로는 남쪽으로 이동하는 이 지도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중국의 고성장 앞으로도 성장했지만 빠르게 뭐 정말 두 자릿수 나오고 뭐 한 7, 8% 나오고 이거는 끝났고 앞으로 이제 중국을 대체가 아니라 보완할 그런 차세대 국가는 결국 인도와 그리고 동남아 이제 여러 국가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렇다면은 이 경제가 빨리 성장하고 인구가 성장하는 이 지역을 빨리 잘 활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중국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미국 견제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GDP 자기네 GDP의 80%가 넘으면 적극적으로 누르려는 그런 약간 암묵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누를 때 다른 이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함으로써 약간 좀 그 피는 이제 다른 이제 경쟁 국가들에게 묻히고, 그러니까 1980년대 때 그 일본의 이제 그 추월을 좀 그 소니라든지 그런 뭐 교세라 뭐 네. 도시바 이런 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텔이 한국의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 쪽에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일본의 약간 좀 그 플라자 합의도 있겠지만 좀 견제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일본, 인도, 아세안 이렇게 이제 거대한 띠를 둘러서 견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오. 뉴진스의 토끼입니다. 저도 예. 좋아해요. 2023년은 네. 토끼의 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토끼는 그 세계의 20그루를 파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만일에 위기가 닥쳐올 때 대비해서 여러 개 분산해서 좀 지역적으로 좀 투자를 좀 해보자는 거고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한국은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배분을 미국과 더불어서 아시아 신흥국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좀 놀랬거든요. 아, 저렇게 앞으로의 GDP가 이동을 하는구나인데 미사일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냥 인구 비율로 따진 거 아닌가? 저 지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산업군이 예, 아니 뭐 지금 그 정도까지 성장한다고? 그 정도의 모멘텀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그 경제 성장에 두 가지 팩터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는 인구 성장이 되겠고요. 하나는 기술 혁신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기술 혁신에만 다들 주목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그 100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내연기관에서 지금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기술 혁신이 지금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계속 기술 혁신이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까지 하고 있으니까 기술 혁신에 대해서만 환호를 하고 있는데, 그 분명히 인구 성장이 나오는 나라는 이제 드물게 됩니다. 유럽에서 안 나오잖아요. 미국, 그 멕시코나 뭐 이런 데서 이민자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에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국, 한국 다 이제 인구 성장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약간 좀 시장에서는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좀 안 보는 걸 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예. 좀 나중에 한 2, 3년 뒤에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고. 예. 그렇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뭐 2075년 뭐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인구 성장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간과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런 좀 젊은 인구가 많은 나라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정말 인도네시아요. 인도네시아에 살았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의 약간 좀 뭐랄까 안정지향적이고 정말 좀 좀 좋은 정규직에 들어와서 이제 끝까지 이제 좀 버티고, 그러니까 그런 안정적인 지향 선택보다는 좀 도전을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은 많은 도전도 일어나고 신산업도 나오고 이 나라에서 주인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저희가 마지막 예. 책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장님이 보셨을 땐 지금 박스권 장세 아니면 뭐 지금의 시장 변동성이 좀 다음 주 저희가 추석 연휴도 있잖아요. 우리 시장? 네, 우리 시장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와서 더 많은 하락이 겁나서 매도하는 거는 사실 좀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의 어려움과 뭐 증시의 좋음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날씨와 같습니다. 좋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이걸 너무 예민하게 하루하루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한 비중으로 내 분수에 맞지 않은 뭐 대출을 많이 쓴다거나 그런 투자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이 어려울 때는 좀 버티시거나 아니면 종목 공부 열심히 하셔서 아까 제가 솔루션 드렸잖아요. 더 좋은 종목으로 바꾸는 기회로. 엔비디아도 30% 넘게 빠졌고 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TSMC도 고점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과연 이렇게 같이 빠진 관점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 거냐. 저희가 2년 전쯤에 부동산 다 빠졌죠. 다시 반등은 강남 쪽만 오르잖아요. 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요거를 같이 떨어졌을 때 빨리 바꾸는 그런 작업을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우리 어드바이저님처럼 한국에만 한국인이니까 꼭 너무 의리를 갖고 한국에만 투자할 필요는 그렇죠.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다른 좋은 기업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관심 갖고 꾸준히 스터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드바이저님이 이제 마무리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인도네시아 주식 투자의 거의 모든 것 저책 보면 이런 모든 내용.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거의자 붙이신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고 있어요 지금. 오, 그렇구나. 이 책 보면 거의 모든 게 이제 나올 테지만 결론적으로는 네. 동남아 쪽에도 네. 뭐 인도네시아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결론일까요? 그렇죠. 이게 그 시장에, 주식에, 예, 주식에 산업에. 주식에도 네.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많고 네. 이게 맞고 뭐 법인 입장에서도 뭐 산업에서 관심 가져도 좋고 뭐 그게 이제 그 자료 화면 한번 잠깐만 네. 보여주시면요. 예, 한 지금 3분 다 쓰세요. 예예. 어드바이저님이. 네. 네. 그 인도네시아 증시가 최근 이제 전고점을 이제 좀 뚫었거든요. 예, 지금 인도는 좀 많이 보고 있는데 5년 차트에서 약간 좀 그 박스권에서 살짝 약간 좀 우상향을 하다가 이제 좀 전고점을 이제 최근에 뚫었습니다. 네. 예, 계속 하고 있고 그 환 얘기를 하시는데 브라질에 대이신 분들이 많아요. 신흥국 하면은 맞아요. 그놈의 브라질 하면서 정말 전 브라질 안 가보고 모르는데 그러니까 브라질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쿠폰을 많이 주는데 환해서 다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98년도 금융위기 때 그 한 번 좀 세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같은 시기에 아시아 금융위기 때. 그래서 이제 국가 부채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요. 예, 10년 차트 원하고 루피아 보시면은 일정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좀 이거 좀 강조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후진국이라서 이게 주식이 아니고 주주 환원 안 하는 거 아니야? 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상위 시총 12기업인데 배당 성향 보시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당 성향이 높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업이 주식에서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면은 그거를 이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게 배당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시총 기업을 보시면 상당히 양호하고요. 다만 이제 소형주는 좀 약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시장 얘기 함께 했고요. 인도네시아 얘기도 상당히 좀 흥미로웠어요. 다음에 또 물어보려고요. 그러니까요. 네. 정우창 차장님, 노영래 어드바이저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오늘 마무리는 네네. 저희가 이렇게 더 들려고 높지? 성현 씨도 들고. 네네. 예. 네. 그래요? 너무 네. 하나. 좋아요. 자, 오늘 증시 어쨌든 어제처럼 좀 뒷심이나마 힘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네. 내일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투자 여기까지요. 내일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